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미치광이 반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변론 오늘 8차 변론 기일인데요. 이제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는 말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더 이상 해서 뭘 하겠습니까? 추가로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최후 변론만 남게 되는데 오늘은 또 윤석열이 어떤 기상천외한 말로 국민들을 우롱할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 저자가 과연 제정신인가? 과연 인간이 맞는가? 의심하게 될 정도인데요. 저런 자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김용현 보좌관은 김용현이 컴퓨터로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김용현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다.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이자의 인품이 어땠는지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도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하기야 시궁창에서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생방송 배공개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에서 한라봉 이번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딱 수확 적기라서 가장 맛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가정용, 그러니까 선물용이 아니고 여러분 직접 드시는 용도라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맛있고요. 향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3kg 한 박스에 10과에서 15과 정도 들어있는데 24,900원에 무료 배송. 제주 산지에서 수확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좋은 가격이죠. 그리고 정어리몰 아귀찜 제가 그저께까지만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추가 물량을 긴급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 물량 들어왔으니까 다시 많이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아구찜 드시고 디저트로 한라봉 드시면 일거양득이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조호재 저고격신당 공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호재 국장님 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네. 전화 많이 받았죠? 전화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 방송 나오고 딱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제작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다음 주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배군기 앵커님과 이 제작진의 정무적 판단 상당히 훌륭하구나. 나를 한 번 더 부르는 정무적 판단 상당히 훌륭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 예. 대체로 훌륭하신 분들은 겸손한데. 네. 가끔 이렇게 좀 겸손하지 않은 척하면서 재미를 주는 분들이 있죠. 저렇게 또 매력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옆에서 방송하는 그분이 누구냐. 처음 보는 인물인데 네. 너무 신선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조호재 네. 우리 국장님을 국장님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교만해질 수 있는데. 너무 신선하다. 네네. 지난주 토요일 집회 갔더니 조국혁신당 피켓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탄핵 인용이 민생회복이다. 민생회복이다. 그렇죠. 신속파면이 경제 살리기다. 이제 예. 민생경제우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좋고 내란옹호 국민을 해체해라. 이게 지난 토요일 이 피켓 제일 티셨습니다. 다음 역은 징역. 내리실 문이 없다. 윤석열 내릴 문이 없어. 예. 지하철 노조가 속해 있는 계엄역, 공공운수 탄핵역, 노조에서 징역. 예. 계엄, 탄핵, 징역. 내리실 분 예, 없습니다. 이 징역의 내용은 사형일 거다. 민노총에서 만든 거예요? 예, 공공운수 노조.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가 있는 곳이니까 예. 센스 있게 아이디어 만드셨더라고요. 좋네요. 예. 또 있어요? 피켓이 많죠. 네. 뭐 민주작 요거 이제 장애인 단체들 만든 민주적 약탈자 윤석열 파면 퇴진. 천천히 보여주세요. 예, 장애인 권리 약탈자 요소룡 아웃. 예. 그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조선일보 극우 단체 고발하고 온 것도 제가 있고요. 근데요. 예.
조선일보 이따가 또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네. 제가 그 최근에 놀라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제죠. 어제 최재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변론이 있었죠. 거기에 국장인가? 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김숙동. 아, 예. 와, 이제 대단하대.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걸요. 제가 보고 야 저런 놈이 있나. 저 아무리 그리고 이 자를 좀 알아봤더니 유병호가 네. 1년 만에 막 초고속 승진시킨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헌재 와서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데 참 김용현이 같은 자구나. 그 밑에 또 이런 놈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걸 제지하고 여기가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해라.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 지적을 하니까 TV조선 앵커라는 자가 문영배 재판관이 또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TV조선 앵커는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봤을 것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에 나가서도요. 그 판사가 진보 성향이든 중도 성향, 보수 성향이든 재판의 논점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증인이나 피고인이 하잖아요. 예외 없이 우리 신문에 접는 예외 없이 판사는 성향과 상관없이 그건 무조건 제재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요점이 있고 두 번째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요. 다음 재판들이 줄줄 기다리기도 하고 심리도 집중해야 되는데 피고인이나 증인이 나왔고 주저리 막 아무 이야기나 심지어는 오만한 태도로 막 강변을 해. 그걸 용납해주는 판사는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그 극우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유포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TV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여당이라는 곳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편파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향후에 탄핵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문영배 재판관이나 그 헌법재판관들의 안위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지금 단위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핸드폰 까서 뭐 가족들 뭐 협박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도 다 털렸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쪽에서 뭐 중대 결심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방송국에서 지금 TV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파면이 거의 확실하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파면하면 죽여 이거잖아요. 그러면 소심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덜 굳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라도 입장을 바꿀 수 여지도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노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9대0, 8대0 나오면 불공정했다 하고 불복해서 서부지구 폭격 같은 사태를 또 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야비하고 태어나서 보수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도 아니고 극우 극단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면 조갑재 씨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통 보수고 내가 극우 강경파인데 얘들은 극우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반국가 세력이다. 찌질한. 지금 그렇게 가는데. 뭐 행범방 뭐 이렇게 나오면서 문영배 재판관 공격하던데 그건 뭐예요? 행범방? 못 들어보셨어요? 문영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동문 카페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통 카페라든지 카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다 초대해버리잖아요, 제가요. 카톡방에 이름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도 되고 또 당연히 동문 모임이나 그러거나 동기 모임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올라오는 글을 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누가 음란물 하나 올렸는데 그걸 방치했으니까 문영배가 분별 없는 판사고 범죄자라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킹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디 카톡방이나 어디 카페에 심지어 1차적인 모임, 가족 모임방이나 고등학교 친구방이나 이런 데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동안. 초대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 올라온 게시판 중에 예를 들면 부적절한 내용이 하나 있었다. 그럼 거기에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냈다는 것도 너무 아예 그 문영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이번에 고등학교 그분이 진주대학교라는 걸 나왔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네. 만약에 진주가 아니라 전주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주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오늘 뭐 SNS가 아니라 SN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다면은 뭐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란이 클 텐데 이건 온라인 카페입니다. 온라인 카페 저도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있지만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네. 그렇죠. 예전에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네, 뭐 네이버 네, 네. 다음 카페 많이 들어갔었는데 과거에 많이 가입해놨던 거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가끔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 스팸 메시지라든지 뭐 음란물이라든지 광고성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버려진 공간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 이제 뭐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 상당히 이제 이미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이 진짜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저도 이제 오늘 들어가서 조국혁신당에 이제 당에 이제 네. 건의를 할 건데 반드시 이거 좀 헌법재판관들 상당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서부지법 테러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좀 중요하다. 네. 진짜 너무나 비열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 공지가 있었네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관련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하여 문영배 권한대 입장 다음 같다. 해당 카페는 동장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 수사에 주발하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바란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 음란물 올린 사람이 있다 쳐요.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올렸던 고의로 올렸던. 근데 그거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올린 사람이 문제는 되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올렸다면 그건 수사 필요하다는 의견 같고. 근데 어떻게 비공개 카페가 네. 이렇게 다 막 누가 가입되어 있고 이거 개인정보인데 이것도. 그다음에 업무방해잖아요. 이것을 만천에 알렸냐. 이건 해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이 내란숙의 이 비열한 찌질 하나를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다수의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폭도화되고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윤석열이 계속 선동하니까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정치인들 권성동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희룡도 이제 참전하고 그리고 춘천지검장이라는 검사장까지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때리게 나서고 있어요. 심지어 검사장이라는 자리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설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장이라는 자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게 제대로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본 일제치하에서의 일본 재판관만도 못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지금 헌법재판소를 때리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 별 지랄을 해도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려가지요. 그 내용 다뤄볼 텐데요. 노슬마니파님 댓글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매번 퇴근 시 시청하다가 오늘은 셋째 딸 졸업식이라 휴가 내고 본방사수합니다. 그러셨군요. 대학 졸업은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노슬마니파님, 예, 걱정되시겠지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새법 나라가 되면 정말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샘솟는 그런 세상이 될 것으로 확신하니까요. 박정수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좋아요 부탁드려야지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윤석열 8차 변론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비천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하긴 했으나 그로 인해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야간 주거 침입 강도 범인이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비천구인은
부정선거의 증거 확보를 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병력을 출동시켜서 선관위를 제압을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을 해보고자 했던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날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오늘 헌재 8차 변론 기일 출석하기 전에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저분이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내고 헌법재판관도 하신 분입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 오늘은 또 무슨 기상천외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쏘가리님 몸서리 납니다. 빨리 정리해야 나라가 삽니다. 민주주의님 내란 우두머리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악마들이 여기저기 순번타면서 지랄을 하는군요. 지금 오늘이 이제 8차 변론 기일 아닙니까? 신우진 네. 변호사님. 그러면 추가로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평일을 거쳐서 선고를 하지요. 네. 혹시 추가 변론 기일 잡힌다는 소식이 들어왔나요? 뭐 어제 입장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이 4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증인신문이 끝나고 바로 뭐 최후 진술을 하기는 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오늘이 최종 변론 종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절차를 모두 종결하는 한 기일이나 2기일 정도는 더 잡는다는 이야기를 아마 오늘 재판 말미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변론 기일이 잡힌다면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선고가 다음 달에는 초쯤엔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도 충분히 주고 다만 양측에 공정하게 또 시간 효율 때문에 뭐 3분 제한 같은 거 했는데 그걸 막 끼어들고 지 멋대로 늘리니까 재정과 불공정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윤석열 여러분 얼마나 헛소리 길게 했습니까? 심지어 본인 와서 진짜 신문화까지 해줬는데 불공정 말이 안 되고요. 그러나 또 최후 진술 기회도 안 줬다고 또 난리 피울 테니까 아마 분명히 증인을 한두 명 정도 더 신문하거나 아니면 최후 진술 기회 주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3월 초중순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너무 깁니다. 아니, 좀 지겹네요. 너무 지겹고요. 좀 지겹네요. 빨리 이제 최후 변론하고 좀 이거 계속해서 이 헛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모든 언론사 받아쓰기로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와서 윤석열의 거짓말이라든지 뭐 나오는 증인들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 이 민주 시민들이 상당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내란이 지금 터진 12월 3일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체포 국면을 지나서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다 같이 온 인내를 견디면서 이 시간을 버티고 있거든요. 조속히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3월 1일 날은 진짜로 대한독립 만세를 제대로 외칠 수 있게끔 2월 28일 날 끝냈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헌재가 뭘 결정해도 이미 불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공격하고 선언한 자들의 이야기를 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최후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니까 2월 말 안에 최후 진술하고 뭐 2월 중하순에 최후 진술하고 중순쯤 최후 진술하고 2월 말 안에 파면한 것도 방법이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어쨌든 재판이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4일, 11일 뭐 이 정도 걸렸으니까 그 이후로 한 뭐 열흘 정도만 더 참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이 재판은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진짜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 이것이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박수 치지 않아서 국회 갔더니 박수 한 번 안 치더라라고 하는 게 계엄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어찌됐든 이번 3.1절은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지난번 3.1절 때 이자가 대한독립 만세를 안 했죠. 기억나세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백드롭에 뭐 자위대 있던 그 행사 아니에요? 네. 네네네네. 자유대한민국. 근데 무슨 만세를 외쳤더라?
뭐 그랬어요. 아, 맞아요. 뭐 다른 얘기를 했었어. 예. 아니 3일짜리 대한독립 만세를 안 외치는 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일본에 대한 지적도 한마디도 안 하는 전혀 겁니다. 없죠. 처음 오히려. 있는 일입니다. 예. 그때도 일본의- 강국가 세력 얘기만 하지 한국가 세력 않았어요. 이야기만 합니다. 자유만 이야기하고. 미친놈.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빨리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이제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은 신경도 쓰지 않지만 이 변호인단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고 뭐 중대결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추기는 거 이런 것에 자칫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헌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뭐 한번 들어보시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충분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적인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아니 조호재 국장님, 네. 권성동 대표가 네. 헌재가 탄핵소추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이걸 문제를 삼는데 당연히 다른 사건보다 먼저 해야죠. 대통령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보다 사실은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비슷해 왔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등장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주목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왜 갑자기 또 튀어나왔을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희룡 장관이 과연 진심일까?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정말 진심인 사람은 윤상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원희룡 장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일석삼조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이제 대선 이제 출마를 이제 대선과 가까운 어떤 잠룡으로서의 어떤 인지도를 올리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본인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네.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지금 핵심 인물이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 있었던 이제 의혹들을 수사하게 될 텐데 거기에 가장 먼저 잡혀갈 수사를 받아야 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두면 향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 탄압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도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적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거 제가 조용히 이제 주판을 튕겨봤는데 원희룡 장관에게 이득인 기자회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네. 본인에게 이득인 예. 일석삼조의 전혀 기자회견입니다.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거짓말하고 막 이재명 나와 소리칠 때 진심이 없잖아요. 너무 그냥 네. 무미건조하게 나도 헌재 탄핵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본심에도 없이 네. 빨리 탄핵이 불가피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러 나왔습니다가 본심이고요. 마침 그날 오세훈이가 행사를 했잖아요, 어제. 오세훈한테 모든 카메라가 쏠렸거든요. 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극우극단 세력한테 나도 반대합니다. 탄핵은 요럴로 나온 거예요. 전혀 진심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김건희 전화 받는 거 아닐까요? 뭐 하고 있어 자기는. 네. 같이 죽을래? 네. 양평 고속도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 근데 이런 수사 받습니다. 글쎄요, 이제 남은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는 누구보다도 파면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변호인 구성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3명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변호사로서 보건데 변호인의 김건희가 돈을 쓰지 않았다. 마음과 돈은 함께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돈을 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변호인 구성을 쫙 보다 보면은 이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쭉 있지. 어디 제대로 쓰는 변호사를 돈을 쓰고 불렀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안 그래도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께 하나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22명이거든요. 네.
이 변호인 비용 누가 내나요? 그러니까요. 비용에 대해서 보건데. 이거 혹시 세금으로 내는 건지? 아니요. 비용에 세금은 대해서 안 되지. 세금 안 되죠. 비용에 대해서 보건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 네, 제가 면면히 살펴봐도 글쎄 이 변호사 한 명 한 명 모시는데 돈을 들여서 모셨을까? 자원봉사자들을 쭉 모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게 하는 짓을 보면 돈 받고 저렇게 하면 정말 엉터리고 돈 안 주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함께 팀워크 리그로서 끌고 갈 게 아니라 뭐 누가 얘기하면 가서 그런 얘기 마이크 뺏고 그 상대 후보의 아니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꿈꾸는 자들의 뿌락지도 있는 것 같던데요. 대통령한테 전화 오니까 갔었죠. 왜 그걸 기억을 못해요? 대통령 전화인데. 그러니까 마이크 뺏어버리잖아요. 뺏어버려야죠. 뭐 하는 거지? 같은 팀플레이가 아주 훌륭하죠. 네. 요즘 원희룡을 원해롱이라고들 많이 하나요? 프리즘님, 원해롱은 양평 고속도로. 예. 온희롱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희롱. 온희롱. 양평 고속도로 예, 양평 매우 의미가 고속도로.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 하나만 더 짚자면 법카도 제주 도지사 시절에 어마어마했어요. 법인카드도 유용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카세. 예, 그렇습니다. 오마카세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더라고요. 법인카드로 1억 가까이 썼었죠. 식비로만. 오늘 이제 좀 주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일단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을 이제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거를 주로 집중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바라는 진술이 없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의해서도 밝혀졌고 홍장원 전 차장에 의해서 들어보면은 이자가 계엄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계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쭉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홍장원 차장이 보고하니까 내일 봅시다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에게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홍장원이 뭐 보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나 나올 수 있겠죠. 더 이상 어떤 말이 나올지 저는 전혀 이자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자의 말이 뭐 헤드라인을 타고 이렇게 또 따옴표를 타고 나온다고 해봤자 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받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지금 들어온 속보를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일단 홍장원 차장 증언을 반박을 했어요. 원장 공간 앞에서 메모를 급히 썼다고 하는 그날 오후 11시 6분에 홍 전 차장이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 지금 그렇게 증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을 지금 벌여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메모를 홍장원 차장이 창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작하고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피해야 된다, 위험하다고 알려준 사람도 홍장원이라는데 여당 대표한테 거짓말해갖고 막 본인이 공작을 합니까? 갑자기? 그거 지금 조태용이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재판하고 상관없는데 뭐 박지원하고 박선원한테 인사로비를 했다는 둥 홍장원이 메모가 여러 개라는 둥 뭐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아니 인사는 윤석열이가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박선원이 로비받고 윤석열이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태용이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가 모임에도 갔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당일 국무회도 광고로 지금 하긴 했잖아요. 그렇겠죠. 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모든 게 하긴 해. 조태용 원장은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자기 사는 거. 예. 뭐 윤석열도 도와주고 싶지 않고 뭐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해서 나만 빠져나가면 돼.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날도 보여준 비겁한 태도를 보십시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일 봅시다. 지금 계엄이 나가지고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내일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번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조태용 말을 진짜라고 믿을까 싶은데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하게 시켰다. 이렇게 홍 차장이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확인을 해봤대요. 계엄 당일 정서를 한 건 맞다고 한다. 그 다음날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 더 써달라고 해서 기억을 한 번 더듬어 썼는데 이후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가필됐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의문이 아니라 그때 막 이렇게 쓰고 다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하고. 그랬는데 정서한 거 그거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면 가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홍 차장 얘기가 거짓인 것처럼 말을 하면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판관이 정서한 거는 맞구나. 그렇다면은 뭐 아까는 그 시간을 뭐 말하면서 11시 6분 경에는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말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말, 그 핵심이 되는 그 메모 자체가 핵심 아닙니까? 그 메모에 있었던 그 명단 중에서 명단 하나하나 일일이 그게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로 그런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모가 홍장원이 1차적으로 쓰고 보좌관이 정서한 것은 맞다. 이 부분은 팩트구나.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팩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뭐 후에 가피를 했다라든지 후에 누구 한 명이 추가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쳐도 최초로 홍장원이 쓰고 보좌관이 가피한 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야, 근데 조태용 기자 정말 비겁하고 악랄한 자인데요. 갈수록 지저분하네.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홍장원, 박지원 또는 박선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 이제 홍장원을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군요. 아니 아마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이야기에서 좀 들으라면 박지원이 국정원장, 박선원이 국정원 차장 시절에 이제 인사청탁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국정원은 그 정무직 공직자가 오면 국정원 내부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계속 내가 적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7차례 인사청탁했다는 건데 뭐 팩트인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면 홍장원 메시지가 맞으니까 메신저를 공개하는 전형적인 악랄한 행태잖아요. 근데 결국 홍장원이를 국정 1차장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국정원 내게 극우 또는 보수 강경파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윤석열이 세력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지들이 시켰고 홍장원도 윤석열 남 좋아한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근데 도저히 이것만큼 못한다 하고 한동훈한테까지 공익제보를 해준 사람인데 큰일 났다. 지금 위험하다. 그걸 어떻게 공작을 하냐고. 제1야당 대표한테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요.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저기 이제 SBS 단독 이제 1월 30일자 보도를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 보고는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장원 차장과의 진술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진술을 보면. 그러니까 메모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 계엄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하는 이게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옴표 보도, 이 보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조태용이 어떤 마음을 먹고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김용현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우스웠죠. 근데 그거 보면서 김용현이 저자가 참 머리가 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데 조태용은 김용현보다 좀 더 머리가 좋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 말을 맞출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사전에 맞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지난번에 김용현 하는 거 잠깐 볼까요? 그때 김용현 보면 뭐 멍청하게 있다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기억 안 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납니다. 이랬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이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바보 같은 새끼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린 거죠. 저는 윤석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저자가 참 악랄한 자구나라는 것을 어떤 거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마치 정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런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텐데 정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마 수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면서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돼라고 웃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듣다가 무슨 쌀라야 뭐 말도 안 소리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해야 되겠구나. 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전형적인 유도 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기억나냐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그때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건 전형적인 유도 신문인데 자신이 부른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유도 신문이 허용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그런 모든 상황을 전제하고 대답을 예스라는 대답만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재판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신문에 의한 대답 자체가 신빙성이 높아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제 헌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이가 조태용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하니까 헌재에서 안 된다고 불허했네요. 지난번에 한 걸 보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헌재도 판단한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 김용현에 대한 신문 자체가 완전 코미디 아니었습니까? 그걸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뒤로 다시 원칙을 정해서 30분씩 정확하게 하기로 다 했는데 다시 지금 급작스럽게 룰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하죠. 조태용이 마저도 윤석열 한동 체포 보고는 들었다. 근데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이놈도 더 이상 거짓말을 자기가 또 검경에서 진술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체포 명단은 지금 뭐 방첩사가 사방에서 나와버려. 그리고 명단이 그 똑같이 저는 완전한 팩트가 홍장훈이 진술한 명단하고 방첩사 간부들이 적은 명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복수에 네.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증거가 있는 거죠. 한두 명도 오차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사람 이름을 적었느냐, 뭐 예를 들면 대법관이냐 적었냐, 뭐 요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그건 부인 못하고 보고는 받았는데 대통령 지시라 생각 안 해서 내란 공범입니다. 어연명 조태용 넘어갔다, 이제 원장도 이러면. 가야 됩니다. 저기 같이 가야 됩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하나하나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 김용현의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오나요? 군사보좌관, 예. 예. 그 김철진 김철진. 예. 김철진 보좌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용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고문 누가 썼냐? 자기가 썼대요. 뭘로 썼냐? 그럼 컴퓨터로 썼대. 그러니까 국회 측의 변호인이 모두 프로그램이 뭐냐? 저자가 컴퓨터를 아무래도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뭘로 썼어요? LG. 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방금 약간 묻혀서 못 들었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로 그랬어요. LG 하나로. 저 천리안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생도 때 한번 써보고 그 뒤로는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열지 않습니까? 글을 쓰려면은 뭘 여는지. 지금 다 힌트를 줬잖아요. 워드를 쓰냐 한글을 쓰냐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만 말해도 되거든요. 워드야 한글이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말해도 그래도 뭐 절반 성공이거든요. 우리는 다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지. 아씨 LG야 삼성이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뭐 한글 썼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예 몰라요. 그걸 뭘 열었는지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유도신문 했으면 어땠을까? 한글로 썼어요, 영어로 썼어요. 근데 저기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김용현 장관은 컴맹이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별개로 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김용현 지금 전 장관이 대선 캠프 때 본인이 이상한 문서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가져오는데 캠프에 있는 캠프원들이 아저씨 가세요. 가세요라고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문서를 계속해서 가져왔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용현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저 아저씨 컴퓨터 못하는 걸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의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컴맹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기고문을 썼다고 한글 썼다? 저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전공의 처단도 기억을 못하다가 윤석열이 말하니까 생각났다는 자인데 포고령의 그 문구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수준이라잖아요. 다. 그럼요. 한글이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글하고 오드가 있다는 것도 네. 몰라요. 몰라. 아니 한글하고 오드. 오죽하면 보좌관이 내가 컴퓨터 작업한 걸 본 적이 없다. 네. 아마 화면 보기 비밀번호도 모를 거다. 야 와서 이것 좀 열어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랬을 거야. 참 네가 뭘 알겠어.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보좌관이면 정말 어떻습니까? 바로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좌관이 저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김용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 그리고 이 사람이 보좌관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이 국가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면 보좌관이 저렇게 진술하겠습니까? 보좌관조차 이제 불리한 진술을 김용현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김용현이 평시에 어떤 인품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혀 저자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아유 저 지긋지긋한 놈 잘 됐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잖아요. 보통 상급자를 존경할 때는 참 내용이 괜찮을 때 사람은 별로여도 두 번째 내용은 별로지만 그래도 사람이 따뜻할 때 근데 둘 다가 아닐 때는 하급자들이 언젠가 저 한번 봐버려야 된다. 저는 뭐 예를 들면 감찰을 뭐 이렇게 제보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는데 신원 씨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험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계속 걱정이 됐다. 그리고 주의도 줬다. 똑같잖아요. 학업자 입장에서도 인간도 별론데 심지어 민간인 노사원까지 끌어들어갖고 막 우리한테 지질하게 만드는데 그 모든 게 엉망인데 거기다 내용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본인이 최소한의 사무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을 했을 때 학업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겠죠. 그 군인들만의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와 동떨어져서 평생을 이제 그런 직업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면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다 해주고 저희 때 저기 위에 간부들 계좌이체도 할 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글 프로그램 모르는 게 제가 볼 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군생활 다 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위에 되게 상당히 무능하신 분들이 다 윗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꼭 보면 윗대가리한테만 막 잘하는 놈들이 또 아랫사람한테는 엄청 가혹하게 해요. 이자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까 김철진 보좌관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봤는데 책상 위에 대통령실 이렇게 적혀 있는 노란색 봉투를 봤다는 거예요. 그 김 전 장관의 부관이. 그런 건 뭐냐? 김용현이 대가리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죠. 윤석열 대가리에서도 안 나왔을 거예요. 뭔가 대통령실에 지금 뭐 의심이 가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이거 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두머리에서 벗어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아니 지금 김용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김용 의원이 우두머리고 자신은 그저 뭐 중요 임무 수행자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자기가 직접 통화했다는 게 곽종근 사령관이 그 당시에 마이크를 켜둬서 곽종근 사령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의 목소리가 생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뭘 하나를 꾸며서 내가 직접 쓴 게 아니다. 김용균이 썼다. 한글인지 워드인지 알지도 못하는 김용균이 썼다.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이향님, 세상에나 붕짜자 신혼식이 정상으로 보이는 게 참 신기한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한동훈하고 신혼식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구나. 불법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달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를 걱정시켰던 김현태마저도 지금 다시 기자들 연락하니까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맞는데 내 진술은 바뀐 것 없고 내 부하들도 다 끄집어내라고 의원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 김현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장관도 전화하고 계속 어쨌든 의원이라고 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50명 안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단전다수. 네. 지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시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급한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히 다 헌법재판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다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 거죠. 천명님께서요. 끓어오르는 분노에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하루빨리 파면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증인 가운데 또 주목할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부른 증인입니다. 그렇죠, 신희준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의미가 크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진술 증거들에 대해서 보충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이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 제1경비단장. 네, 경비단장이 지금 증인신문이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해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시작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속보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조성현 단장을 헌재가 부른 이유는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거부하고 뭐 형사재판 걸려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4명이 들어가서 한 나름씩 끌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령관들은 또 윤석열도 앞에 있고 뭐 또 본인들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앞에서 봤던 김철진 보좌관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 오히려 밑에서 참모들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보고 불렀다고 봐야죠. 그렇죠.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헌재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 조성현 단장을 부른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성현 단장의 이제 진술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근데 그 안에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이제 복수의 증인이 계속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냐 싶은데 헌재에서는 한 번 더 못 박는 차원에서 이제 직권으로 한번 부른 것 같습니다. 또 인원이란 말도 안 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인원 4번 쓰는 자들이니까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이미 팩트로 다 확인됐고 온 국민이 받고 전 세계가 본 내용에다가 하도 우기는 거. 계속해서 인원이란 말 안 쓴다. 나는 사람이란 말만 쓴다. 끌어내라 한 적이 없다. 하도 거짓말 하니까 변호인단까지 듣는 자리에서 세기를 박는 의미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려고 한 판단인 것 같아요, 현재가. 근데 이제 하나 더 길 잡느냐 아니면 최후 진술만 듣고 끝내냐 이제 이런 마지막
고뇌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을 상대로 제가 이건 뭐라고 하죠? 퀴즈라고 내기? 하나? 내기 뭐 언제 끝나냐? 그런 거. 1등 한 사람에게 제가 특별 선물 주기로 하고 선고 날짜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안진걸 소장님부터. 그래가지고 맞춘 사람이 1등. 욕심 나는데요. 네. 안진걸 소장님 먼저 달력 봅니까? 선고를 네. 신민회장 그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죠. 네네. 헌재가 관행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오늘이 10. 근데 이례적으로 이거는 꼭 그걸 맞추지 않고 다른 요일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희망사항까지 담고 예. 지금 꼭 목요일 날 대한민국 하라는 법은 예, 없어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변론이 화목으로 예. 잡혀 있는 거지. 대한민국 경제 민생이 너무 뭐 작년에만 지금 식당만 한해서 11만 개가 문을 닫았는데 그게 19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부가세까지 연말에 떨어졌더라고 비상경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 벌려고 그러는 아니 그래서 2월 말로 저는 2월 말 2월 27일 아니면 28일 뭐 하나만 해야죠. 그게 걸치면 안 되죠. 2월 27일로 2월 해보겠어요. 27일로 안진걸 소장님은 그다음에 신유진 변호사님은요. 저는 그냥 3월 4일로 하겠습니다. 3월 4일 안전빵으로 가신다 네, 이거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저 어제 3월 6일로 국장님. 하겠습니다. 3월 6일요? 네, 네, 3월 6일로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로. 네. 세 분 다 틀리면 제가 1등입니다. 자동 1등인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이제 8차 변론이고 아까 제가 얼핏 뭐 2번 더 변론 기회를 잡았다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이분이 어디서 보고 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그런 속보는 안 들어왔죠? 예. 예. 지난번에 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숙님 3월 15일이라니까요. 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숙님 3월 15일. 우리 애청자님들도 토요일입니다. 어? 3월 15일은 토요일. 김정숙님 3월 15일 토요일이라는데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썸데이님 2월 28일 파면 땅땅땅 마당 깊은 집 3월 7일 정광성님 2월 7일 예 알겠습니다. 3월 6일 3월 7일 이 날짜가 제일 많이 맞추네요. 그래요. 내기보다도 이벤트 멍이 아빠님 제목 좋습니다. 네. 이벤트 한번 합시다. 날짜 맞추기. 예. 그날 참 저는 박근혜 파면될 때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대형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그렇죠. 네.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도 8명이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맞습니다. 시점도 거의 비슷하고. 그때도 트럼프였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평행 평행으로 하죠? 3월 9일 날 이제 보신 거죠. 그날이 3월 9일. 그때는 저는 이제 그때 국회에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이제 선고 날짜 볼 때는 조금 두근거림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또 기각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인데 날짜가 언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또 나은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지금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올려주십시오. 이향님께서 1등 한라봉 그러셨는데 예, 한라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억의 메텔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늘 알차고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추억의 메텔님께서 월요일 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복 잘 하고 계시나 보네요. 오늘부터 방송 시청하신다고 하는데 예, 추억의 메텔님 연락 주셔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한 사람 더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앞부분에 잠깐 짚어봤는데 참 또라이들 많아요. 근데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데 최재 감사원장 탄핵 관련해서 이제 변론했는데 어제 하루 딱 했어요.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김숙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이 하는 행태를 보고 제가 정말 기함을 했어요. 저런 자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목적에서 중간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헌법재판장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오죽하면 재판관이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지금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저자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완전히 싸우자고 나온 거더라고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신이 준비한 내용과 자신의 결의한 그 마음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 쏟아내고 가겠다라는 눈빛, 그런 걸 레이저 눈빛으로 막 읽다가 이거를 딱 덮으라고 하니까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온 이것을 그대로 해도 된다. 재판장에 대한 이 헌법재판에 대한 아예 기본적인 어떤 기본의 기본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지금 이걸 덮자마자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제지가 당하니까 약간 이제 거기다 대고 또 항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라고 수용을 하는데 이 자가 어떤 자냐면은 이게 특별조사국장에 초고속으로 승진한 자입니다. 초고속으로. 네. 승진이 1년도 안 됐는데 초고속으로 국장으로 승진된 자라서 이 자는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어리둥절. 그러려고 나왔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 유병호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2의 유병호잖아요. 저도 증인 참고에 피고인으로 많이 가봤지만 와, 증인실에 있어서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러고 낭독하자. 태도도 보세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안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도 둘 손 공손하게 잡고 있었잖아요. 손 공손하게 잡고. 그때 앵커님 맨날 이야기하는 전두환 노태우도 둘이 공손하게 손잡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팔짱 묶이고 있었어요. 네. 와,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어디서 이거잖아요. 와. 근데 정말 좀 다른 얘기하고 싶어요.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저 처음 봤거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이 새로운 캐릭터들, 그러니까 정말 꼴통 같은 분들을 밑에서 잘 퍼올려요. 서해안에 대왕골에 기름 있다고 그러더니 기름은커녕 썩은 인사들을 계속 지하에서 퍼올려가지고 김문수, 이진수 완전히 끝난 사람들을 완전 이제 석유가 된 썩은 인재들을 퍼올려가지고 지금 파겠다는 시추하겠다는 기름은 없고 이상한 인재들만 그러니까 저거는 써먹을 때는 이제 폐연 다이죠. 네.
패턴인데.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요. 정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몰라도 나와서 하는 태도나 말하는 거나 나 저런 사람을 참 살다 처음 봅니다. 나 유병호 보고도 내가 정말 기함을 했는데 유병호보다 더 하더라고요. 어쩌면 꼭 골라도 저런 자들만 고르는지 이 정부가 그랬어요. 크림소다님 미쳤구나 미쳤어. 몽이 아빠님 화가 많네 이 양반. 몽고 간장님 재파장님도 때릴 기세네. 에? 송시연님 저도 어제 이 사람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인간 이름은 길이길이 남겨서 절대로 이런 류의 인간이 공직에 앉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도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참나.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부입니다. 예. 방금 그자의 태도를 보니까 헌재 안팎의 경비만 강할 게 아니라 재판장 안에 경비도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뛰어들어 버릴 것 같아요. 니들 빨갱이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정말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자들을 윤석열 주변에 모아놨잖아요. 협박이 안 통하면 뛰어들겠죠. 잘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재판장 안에 질서도 경비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무섭네요. 무서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공창에서 생수가 나겠습니까? 다 그놈이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B급은 그 이상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모양이니 김용현이고 김용현이 저 모양이니 저 모양이고 유병호가 저러니 저 모양이고. 근데 그런 인사를 누가 했나 하고 봤더니 김건희가 했고. 조태용이하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조태용이하고 경전날 문자 주고 받은 게 확인이 됐네요 지금. 누구하고요? 조태용하고 김건희하고. 경전날. 네. 흔한 일은 아니다. 문자는 주고받아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속보가 떴네요. 여사님 바쁘셔요. 그나저나 김건희는 뭐해요? 좀 들은 내용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뭐 계산책이나 하고 있겠죠. 뭐 여러 분석이 나오죠. 뭐 윤석열을 버리고 살 길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아니면 윤석열을 구출해야 자기도 살기 때문에 극우 세력을 뒤에서 엄청 선동하고 있을 거다. 그 김건희 고모가 유명한 선동꾼이잖아요. 뭐 화환도 기획하고 그랬던 거. 김혜섭 씨 등하고 그런 것을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뭐 이런 한 두세 가지 분석이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저 절대 가만히 있어요. 네. 계엄 전날에도 뭐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하는데 지금 드러난 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지만 비화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건희도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국힘 괴멸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김건희는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나갔다고도 생각하고 됐고 조국 통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국면을 자기가 탄핵단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윤석열 헛개비인데. 오랜만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성대모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김건희 성대모사만 했으면 안성 맞춤인데 참 죄송합니다. 그때 탄핵됐을 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참 저는 박수 안 친다고 탄핵 당한 건 아니에요. 계엄하진 않았는데 참 참담합니다. 임세은 소장한테 김건희 성대모사를 둘이 한번 배우세요. 두 분이 김건희하고 박근혜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코너를 한번 만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씨도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와도 비상경험하고 불법 폭력을 저지르고도 폭동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한데 너무 쉽게 인정해서 근데 탄핵도 제가 요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요즘에 요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저희가 헌정사에 탄핵이 3번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선거 중립 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정농단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 계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통과되는 역치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선거 중립만 위반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바로 탄핵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와야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윤석열 이후에 올 수도 있는 더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계엄 정도만 가지고도 탄핵이 안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의 역치값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런 걱정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았으면 이제 비상계엄 꿈도 못 꾸고 국정농단 꿈도 못 꾸게 해서 탄핵이 다시는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죠. 아드라님, 건희는 이혼 서류 작성 중. 김영애님, 김건희 또 구됐답니다. 구신하고 있겠죠, 뭐.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 모시는데요. 사실 지금이 좀 역사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좀 고정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화요일 주불리 안보특강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준혁 교수님,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는 오늘의 현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역지사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괜찮죠?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 아이디어입니다만은 2부에서 김준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